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성원님 인사드립니다. 이 가슴이 터지도록 미쳤어. 미국에서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유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다. 8,500억 김만배 일당 몇 사람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많은 공범들이 갈라먹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 뭐 절도 했고요, 노래도 불렀고, 뭐 어퍼컷도 계속 날리고 각자 이제 뭐 전략적인 곳에서 계속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떤 걸 밝혔냐면 정치 개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상당히 복잡한 얘기고 그동안 우리들이 몇 번씩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뭐 4년 중임제, 다당제, 대선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네. 이걸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좀 이질적인 게 하나 섞여 있는데요. 4년 중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들이 왜 제한되냐면 네. 다당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이 어우러지고 또 경쟁하면서 그렇게 정치가 나아가야 다양한 여론을 대변을 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그 정당들의 차이가 있지만 가까운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국회 과반을 이루면 그 정당 위주로 일단 국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국회의 운영에 따라서 행정부도 운영을 해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것들이 뭐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의원 내각제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대로 직선 대통령이 있되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총리가 책임 총리가 되는 이 책임 총리제가 제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선거제도에서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는, 지지율만큼의 의석수가 나오는 그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이제 어우러졌을 때는 선거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잘 없습니다. 다당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있더라도 다른 정당하고 손을 잡아서 의회 과반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 총리를 추천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총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당들끼리 협상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 힘이 커질 수밖에 네, 없고. 국회의 힘도 커지거니와 이제 소수 정당도 여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소수 정당의 정책들이 일부 반영되고, 총리를 추천할 때 사실상 제가 예상컨대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장관도 같이 세트로 추천을 할 가능성이 뭐 높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지금 뭐 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 쪽으로 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니까요. 이런 제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게 분권형 제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분권형 제도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제가 분권형 제도인 측면이 있어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권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여소야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제 쪽으로 좀 더 가깝게 되면은 국회 결정하고 이제 행정부의 권력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이제 양당제를 깨는 다당제, 그러니까 소수 정당 입장에서도 생존 그리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이 제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큰둥하게 소수 정당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그 전까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닫아놓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2018년에 개헌 전국 때 정의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책임 총리제를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들이 많았고, 또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소수 정당들이 많이
추진을 해서 결국에 민주당을 설득해서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예. 그때 이제 법의 틈새를 타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법 개혁을 사실상 분쇄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험들을 막 거치고 나서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제안을 하니까 좀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좀 싱크로율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은 그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어떤 권력 구조의 개편, 그리고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오히려 강력하게 하는 방향을 추구를 해왔었고 4년 중임제 정도만 얘기를 예, 4년 해왔거든요. 중임제 얘기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또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두고 이제 이게 어울리는가라고 예. 하는 그런 의구심이 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성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진정성, 이게 정말 할 의지가 있느냐. 근데 어찌 보면 제3지대 후보들과 소수 정당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그 내용이 그대로 좀 실현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좀 의문은 이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인가, 이게 좀 이게 의문인 지금 다 건데. 개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개헌도 돼야 되고 법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예. 가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명확하게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에게 무엇을 제안한 거냐,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런 제도들에 동의를 하는 거냐를 물은 것인지.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이 논리적으로 좀 매끄럽지 않은 게 이미 주장해 왔던 것이거든요. 심상정 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예. 다 주장해 왔던 것들을 이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조금 안 맞죠, 이게. 결과적으로 뭘 제안하는 것인지, 그리고 뭘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늘 하루로 끝나면 사실 이게 왜 제안했는지 모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제안들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쭉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정치개혁 의제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하고, 이 공감대 안에서 이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공감대를 가지고 뭐 또 후보 단일화나 이런 쪽으로 해보자, 선거 구도를 정리를 해보자, 예.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아마도 예. 심상정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걸 그렇게 제안하는 걸 볼 때 이 정치개혁 제안이라는 것 자체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길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정권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 통합 내각이라든지 예. 국민 내각이라든지 이런 걸 꾸릴 때 예. 함께 그러한 정부를 구성해 보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러한 뉘앙스는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이 다른 후보들에게 어떤 형식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제안할 것이냐,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 그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말씀하신 진정성의 부분이 달라질 것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이 후보들에 있어서는, 그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들에 있어서는 네. 좀 위협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형태로 이 통합 내각이라는 걸 꾸릴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라고 네네. 제안을 하게 되면 예. 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번에 안철수 대통령이나 심상정 대통령이 탄생하리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예. 이번에 표를 좀 많이 줘서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정치를 펼치면서 좀 존재감 있는 세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인데, 예.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 충분한 어떤 정치적 역할을 이분들에게 맡긴다, 이 세력들에게 좀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대선에서의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어떤 방향이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제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합 정부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죠.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한꺼번에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송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반응 또 모아봤고요. 안철수 후보의 반응도 모아봤고요. 이재명 후보의 통합 정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까지 같이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에게 지금 제시되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안철수 후보께서 다당제 계속 강조했고 양당 제도의 기득권 구조를 비판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대선 임박해서
하시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거의 개헌이 가능한 정도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서 그걸 좀 충분히 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협의가 더 쉬웠을 텐데. 선거용으로 쓰지 마시고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표방했던 정치개혁의 그런 그 비전을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도 혼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초적이라고 그럴까? 유세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매우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협력 가능한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권 교체를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치 교체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방금 들었던 이야기처럼 어느 후보도 이제 혼자서는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와 뭉쳐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반윤 텐트, 그러니까 반 윤석열 텐트에 힘을 좀 실어보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묘하게도 네.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제안이 다당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해주겠다 이 제안이잖아요. 근데 이 제안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오히려 1대1 대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연정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각제 국가에서 연정은 선거가 다 끝나고 각자의 지지율과 의석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협상을 해가지고 과반을 만들거든요. 얼마 전에 독일의 정부가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제도를 해줄 테니까 같이 선거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연대를 하면서도 이제 차별성이 없어지는 1대1 구도로 가게 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공동정부를 꾸린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이 공동정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의 지지층이 이탈을 할 수 있고 특히 조금 보수에 해당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있었던 자민련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자민련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회의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집권을 같이 했는데 그 대가로 자민련의 보수적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려서 한나라당이라는 당시 제1야당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자민련의 독자적인 어떤 영역은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 이제 소수 정당을 이끌고 있는 심상정, 안철수라는 이 리더들도 당장에 지금 어떻게 이게 설령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이 방안으로 그대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는 이제 깊은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뭐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민주당을 구성하는 주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DJ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겨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분석과도 일맥상통한 그것을 좀 노리는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에서 편승하고 있는 그러한 지지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지층까지 모아가지고 어떤 정권 교체 여론을 폭넓게 담아서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을 등치시키는 방식으로 정권 교체 여론을 최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취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모로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취하려면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분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노선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보수가 그동안에 좀 구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 보수 정치를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그러한 좀 큰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언에서도 보셨듯이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의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하고 인위적으로 개념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 예를 들면은 철진한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어떤 집단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반미 친중 친북의 어떤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는 이 집단이다. 예. 이렇게 지금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굉장히 색깔론적인 어떤 그러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러면 이게 이러한 발언, 좀 구태 정치를 연상케 하는 발언들을 이 중도층에 그래도 가까운 지금의 이제 이 정권 교체 여론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구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이게. 가령 어제도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방문을 했는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나왔잖아요. 이 색깔론적인 얘기를 유세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작 그러한 논리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도 예. 이렇게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바와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 지금 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고 있는 거냐. 예. 이건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약한 고리가 생기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른 프레임으로 지금 풀고 싶은 거죠. 예. 아까 이제 이 후보들 간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이라든가 네. 지지층을 좀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동시에 중도층한테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방식이. 네. 정권 교체 여론이 크니까 이 정권 교체라는 건 결국 민주당의 재집권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다르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집권일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정권 교체 여론이 크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공략하고 싶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승부수 이런 것들이 지금 부딪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이틀째 이제 중원 공략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해서 지지세를 과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관련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에도 과거에 DJ과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의 DNA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도 양식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역들은 이건 과거의 이런 멋진 찬란한 전통을 지닌 그런 민주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재밌는 게 그 두 후보의 입에서 통합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윤석열 후보는 정파를 넘어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면 정파와 상관없이 전부 통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어떤 선거 어떤 판세들을 네.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내걸었던 뭐 통합정부 이것은 민주당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좀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통합정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거 보면은 그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사람들을 좀 더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제 어떤 국민의힘 말고 다른 정치 세력 중에서 어디하고 조합을 이루고 싶다 이런 입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외연 확장을 그러니까 유권자 표밭으로 이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정치 세력의 블록들끼리 조합을 한다기보다는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확장을 해 나가기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 윤석열 후보는 정책적으로 어떤 중도층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내세워서 중도화하기보다는 국민의힘하고는 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을 하면서 근데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분들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또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도층에 지금 호소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이제 후보의 이런 통합 전략이라는 거에 어떤 질적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방식이 어쨌든 바람직한 거다라고 보이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면 정파에 관계없이 전부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게 예를 들면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치가 굉장히 뭐 편협했고 여러모로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칙을 좀 훼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반헌법적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헌법적인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집권 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공산당이다라는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념 공세로 이게 치환될 수 있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올드한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 틀을 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캠페인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벗어나야지 앞으로 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흐름도 얘기해 봤고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금 논란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좀 자세하게 다뤘어요.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해명이 있었고 근데 국민의힘의 해명에 대해서 검찰 측은 또 이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또 추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또 다른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범죄 일람표를 보면 그 거래 중에서 이제 통정 거래라고 하죠. 통장끼리만 거래를 주고받아서 이제 시세 조정에 쓴 거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통정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범죄 일람표를 자세히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김건희 씨가 HTS,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증권에다가 이제 주문을 해서 하는 그런 거래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건희 씨 계좌라고 나온 것이 5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미래에셋 대우 계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주가 조작에 쓰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국민의힘에서 한 것인데 검찰에서 일단 자세하게는 반박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 일람표에는 오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증권사로 바로 거래를 했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주가 조작 선수들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 선수가 단말기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미래에셋 대우 계좌 같은 경우에 이것을 빼더라도 뭐 신한증권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한 통정 거래들도 내역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낮에 입장을 내고 한동안 몇 시간 동안 좀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민주당도 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좀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개가 지금 계좌가 있는데 하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계좌만 보더라도 그 계좌에서 나타나는 그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매도라든지 매집, 매수 양상들을 보면은 이것만 봐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가짜 뉴스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 구전 논리들이 이 김건희 씨 계좌를 보면은 이제 주문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빈도가 낮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꼴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조작에 당연히 김건희 씨 계좌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세서 보면 굉장히 많은 빈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보도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속 해명도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검사 사칭 전과가 이제 이게 선거 공보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거짓 소명이라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에 소명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들어가는 그 방송 PD가 아예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보물에 적어놓은 이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은 당시에 PD가 이 담당 검사 이름하고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그러나 법정 다툼을 해서 결국은 유죄가 나왔다. 검사 사칭을 그래서 도운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툼에 참 많은 일이 지금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한 당시에 이 PD의 이 주장은 당시에 판결문의 내용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이재명 후보가 뭐 일부 이름을 알려줬다거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질문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검사 이름을 한번 얘기해 봐라는 제안을 했달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이제 공범과 다름없는 수준의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명이 사실과 그러니까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예를 들면 이 공보물에 있는 소명란이라는 건 그럼 뭐에 쓰는 거냐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지만 이 집시법 위반이 전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집시법 위반이라는 전과가 그냥 이 전과를 이제 기록해 놓는 것만으로는 이게 왜 집시법 위반인지를 이제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명란에다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러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예. 이 죄에 대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라는 게 소명란이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그때 이런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 과연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뭐 이런 것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씀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졌고 사실과 다르다라는 지적들이 막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뉴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됐던 그 논란도 있었고, 또 반대로는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고소를 했죠. 국민의힘에서 막 임명장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의 하나의 그 가지인데 변수가 될 수 있는지도 짧게 두 분 다 질문 여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예. 이번 선거 전국에서 불거졌던 거에 비하면 조금 사소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을 하는 단톡방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초빙을 하는 사람이 실수로 민주당 의원 이렇게 등록돼 있는 박범계 장관을 찍어서 초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따져보려면 그 안에서 어떤 논의를 직접적으로 같이 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의사를 냈나 뭐 이런 예,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입 자체는 물론 빨리 탈퇴를 하는 것이 박범계 장관도 바람직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좀 취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탈퇴를 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로는 아직까지 심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임명장 남발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남발을 하면 결국에 손가락질 받고 예. 국민들에게 이제 비웃음을 사고 이제 선거 문화도 앞으로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단번에 해프닝이라고만 치부하고 웃을 수 없는 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말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지층이 상대 후보를 미워하는 데만이 근거가 될 뿐이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어떤 네거티브라든가 검증 의혹들은 사실상 많이 이제 효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는 이제 미래를 뽑는 것이다. 특히 이제 정치평론가 분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잘못한 것보다는 미래를 보자. 그런 의미에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김민하 시사평론가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